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에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 반영하기로 서둘러 결정하면서 당권 주자 사이에 확연히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주자를 의식한 규칙 변경이냐는 논란과 별도로 과연 누가 승자가 되겠느냐를 놓고도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출구가 잘 안 보이는 여야 예산안 협상,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먼저 첫 발을 내디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식까지 전국 현안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모레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한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국조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맞은편 국민의힘 자리는 텅 빈 가운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활동 기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 2회, 기간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모레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오는 23일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합니다. 27일과 29일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을 비롯한 1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이틀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기관 증인도 확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의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89명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명단에서 빠진 것엔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국무총리 본인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세 차례 열릴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가 추후 협의에 의결하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개물발차 성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증인 채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던 합의를 무시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쪽 국조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입니다. 야3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당 국조위원들도 당장 복귀하지 않고 별도로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야3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띄우고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간과 증인 등을 놓고 갈등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정조사가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늘까지도 여야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국 예산 등 막판 쟁점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데 그 규모가 5억 원에 불과해 잃는 게 더 많은 싸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여당 측 양보만 남았을 뿐 협상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이 수용하기 전에는 저로서는 따로 더 이상 협상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박홍근 대표께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법인세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또 하나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립 기관들의 예산 편성 문제가 막판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이 합법적 기관들인 만큼
정규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합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위법 소지가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소관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정치권 일각에선 이들 시행령 관련 예산 5억 원 탓에 639조 원 국가 예산안 전체가 발목 잡힌 꼴이라며 여야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과 노동, 교육 분야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부문 등 5대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는데 당정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는데 위기 극복 이후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만 4천 달러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노동, 교육에다 금융과 서비스 부문까지 5대 분야를 개혁해 경제 체질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데다 야당과의 관계도 연일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 정부 여당이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해 당원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겠다는 건데 당내 비윤계는 권력에 폭주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최다 득표자가 과반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됩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올리는 안은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친윤계 주자들은 선수는 룰이 정해진 대로 뛰어야 한다거나 일반 반장 선거에 이반 학생이나 복도박 사람들이 투표해서는 안 된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규칙을 어떻게 하든 승리에 자신이 있다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민심과 멀어지면 이번 총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까,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2030의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비윤계는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결정은 진윤감별사들이 저지른 폭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의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이렇게 되면 좀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가지 않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당원 개정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우리 당이 특정인을 위해서 당대표 선출의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눈에 어떻게 비출 것인가, 총선에 있어서 이 승리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 지휘를 맡게 되는 차기 당대표를 두고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룰 개정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후보들 간 단일화도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용적률은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수사 때보다 정 전 실장의 능동적인 역할을 더 부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81차례 언급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은 A4 용지로 32쪽 분량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았다는 부정한 특혜입니다. 대장동 배임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됐던 예상 분양가 축소 부분이 빠졌고, 대신 화천대유 독점 분양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최소화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용지 최소화 같은 특혜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요청을 직접 승낙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 멋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정 전 실장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선 특혜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정도였는데, 공소장에선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에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81차례 적었습니다. 정 전 실장과의 관계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과거 이 대표가 스스로 언급했던 측근이나 정치적 동지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책이나 업무는 모두 이 대표의 승인, 결재가 필요했고 사전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정 전 실장의 능동적 역할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도 남겨뒀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전원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했지만 휘발유 인하 폭을 현행보다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20%를 시작으로 지난 7월 37%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시적 조치였지만 고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넉 달 연장되는 겁니다.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폭이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줄어듭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현재 리터당 516원이지만 내년에는 615원으로 100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당장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 상승폭이 반영돼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달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 사재기를 막는 조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반년 더 연장합니다. 개별 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해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주말부터 전라도 서해안에 내린 폭설로 일부 학교가 휴교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작은 사고와 불편이 잇따랐지만 우려할 만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이 섬에도 저 섬에도 온통 하얗게 쌓였습니다. 주말 시작부터 꼬박 내린 눈. 서해안은 바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눈밭이 됐습니다. 육지화된 신시도와 군산을 오가는 통행로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눈은 다 그쳤지만 아직 제설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 이동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대중교통에 의지해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따금 오긴 해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민의 발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별로 없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차들 다 있는 애기 아빠도 오늘 같은 날은 대중교통이 편하잖아요. 불편한 건 있죠. 없다면은 좀 그렇죠.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그거라도. 한가했던 겨울 농촌도 분주해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 청소에 나섰습니다.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뉴스하고 틀려 한 30cm 정도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면에 한 6대가 있거든요. 큰 도로를 치는 게. 그래 지금 같이 치고 있어요 지금. 이처럼 서해안에 내린 눈폭탄으로 교통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남원 지리산과 전남 구례 성삼재 등 호남 지역 산간도로 일부 구간은 물론 국립공원 등 탐방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과 전북에서는 모두 300여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고 사흘간 40cm 넘게 눈이 내린 부안 위도 초중고등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이런 불편에도 다행히 인명이나 눈에 띄는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당국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전주시와 김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파 속에 내일도 아침에는 무척 춥겠지만 오후부터 추위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침까지는 날이 무척 춥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후에는 2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서울의 경우 일주일 만에 영상으로 올라서겠고 전국적으로 예년과 비슷해지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아침에도 예년보다 높아 모처럼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오후에는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비와 눈이 섞이거나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 기온이 낮은 경기와 강원,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추위 속의 서해안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정부가 겨울용품 가운데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엔 145도까지 과열되는 전기방석과 넘어져도 꺼지지 않는 기름난로, 나비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아기 방한복도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겨울 용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매트의 경우에는 안전 기준 온도가 100도인데 145도까지 온도가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매트도 기준치는 95도인데 137도까지 과열됐습니다. 정부가 전기방석과 가습기 등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전기찜질기 등 13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넘어져도 10초 안에 불이 안 꺼지는 기름 난로와 기준치인 70도를 넘어 85도까지 오르는 온열팩, 나비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리콜 대상입니다. 한 아동용 백에선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158배나 검출됐고, 한 아기용 방한 우주복에선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나비 기준치에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의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유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됐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벌써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야가 이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벌써 이제 국회가 이미 오래전에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지금 쟁점 사안이 남아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 두 개가 이제 마지막 쟁점인데, 특히 이제 경찰국 등 예산이 이제 주요 쟁점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과연 그 여나 야나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렇게 안 풀릴 그런 문제인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헌법 54조에 보면 네. 예산의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회가 아무리 이제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또 예산안을 뭐 감축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이 심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전국 운영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왔거든요. 더군다나 첫 번째 그 집권에 관련된 예산. 첫 번째 해는 그만큼 국정 운영을 공약으로 삼아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것으로 사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어떠한 야당도 첫 해의 예산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협조를 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부분은 이미 시행령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리면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즉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어떤 그런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행정부나 또는 집권 여당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다 이거 갖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어떤 발목 잡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럼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은 예비비로 해결한다든가 뭐 다른 문제, 다른 어떤 그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재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비비를 해라 또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그렇게 냈는데 예비비라는 건 뭡니까? 정식의 어떤 그런 그 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비비라는 건 다른 어떤 돈으로도 써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끌어다가 그냥 쓰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그 돈을 끌어다 써서 이것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왜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평론가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어떤 적법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일단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신설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거는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위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렇다면은 일단 예비비로 예산을 써라 이렇게 이제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애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나오니까 지금 입장을 바꾼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하나 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산 심의권, 확정권은 국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야가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은 진즉 저는 타결이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 개입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이 5억의 문제예요. 그러면 639조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이 5억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벌여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번이나 지금 국회가 스스로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국가기관 중에서 신뢰도 꼴찌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예산안이 파행으로 되면은 결국 이제 민생이 어렵게 되고 경제가 어렵게 되면 특히 누가 피해를 보느냐?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부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원칙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냐? 빨리 예산안을 집행을 해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 돌보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원칙이거든요. 무엇이 원칙이었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예산안 집행을 통해서 국민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은 빨리 이걸 처리해야지. 이렇게 계속되면 지금 성탄절에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제 연말까지 안 되면은 최초로 준 예산이 도입이 되는 그런 파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준예산 제도는 1960년도 도입된 이래로 한 번도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도 반성해야 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여야가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당에서 충분한 재량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사실은 그 부분을 밀어붙였거든요. 국정조사 예산안과 연계를 하는 것을 받아들인 부분. 이렇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재량권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한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게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 지금 5억에 불과한 것이지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공임대라든지 분양주택 이 문제를 포함해서 숱하게 많은 부분이 양보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지금 이 그 마지막 5억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이거죠.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국정 운영을 반영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 많이 신설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지금까지의 그 5년
10년간의 어떤 국정 운영 기저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니까 삭감되거나 또는 조정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 행정부의 어떤 의중이 많이 실리는 건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예산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의중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개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량권이 너무 없다. 뭐 진즉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으면 통과될 것이다. 이건 너무 그 지금 현재 어떤 결과만 놓고 결과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쟁점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을 좁혔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좁혔는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이제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가 끝까지 막판 쟁점이 아닐까 했는데 어떤 그 제3의 대안을 좀 찾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뭐 지역화폐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기초연금 등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혔다면은 결국 주고받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저희 뚜껑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에서 다른 쟁점에서 좀 양보한 측면이 있으면 야당도 이제 좀 더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정치 협상에서 완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네. 특히 예산안 관련해서는 서로가 절반의 양보를 통해서 서로가 승리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이 여소야대 정국을 정부 여당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5억의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이면 결국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 국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또 정치권이 정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 부분을 좀 빨리 기싸움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타결을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동도 못 건 상태였는데 오늘 이제 기다리다가 야3당이 이제 단독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특위를 이제 가동을 했는데요. 우상호 특위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지금 남은 기간이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현장 조사는 일단 하고 기관 조사에 대한 뭐 증인 채택도 다음 주부터 하려면은 오늘 이제 가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이제 행간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산 처리가 끝나면은 여당이 이제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요한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총대를 맨 셈이 됐어요. 예. 어떻게 총대를 맸냐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죠. 왜 생각해냈느냐? 일단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해 첫 그 예산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국정조사를 일부 반대하거나 혹은 나중에 하자라는 당내 의견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국정조사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내 분위기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어쨌든 지금 통과가 되는 시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사실 공개가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당내에 또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정도는 양보했지만 그러나 이걸 지켜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따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 또 이 설득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도 어쨌든 그것이 보고가 되면 그 시점부터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남은 기간에 국정조사를 참여하는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끝내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또는 그것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당내에서는 봐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예산안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이 가면서 원내대표의 어떤 탄핵이란 표현보다는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입장이 당내 기류가 된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안과 연동돼 있다 역시. 하지만 지금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이 국민의힘 당내 사정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염없이 이제 지지를 끌 경우에 국정조사도 여당이 마지막까지도 만약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에 과연 국민 앞에
이 볼넷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예산안 문제와 국정조사를 연동시키는 그런 연계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도 파행이 되고 있고 또 국정조사도 파행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정조사하고 이 예산안 문제를 분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158명이 숨졌습니다. 이게 명백한 행정 참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예산안 문제하고 연동시켜야 될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예산안을 연동시킨 전략은 뭐겠습니까? 결국 예산안을 처리를 한 이후에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최대한 예산안을 파행으로 끌고 가가지고 국정조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이 파행되고 있고 지금 국정조사도 파행되고 있는 굉장히 이런 잘못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왜 국민의힘 국정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산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또 국정조사를 거는가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국민의 정당이라면은 이걸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즉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여야 간에 어쨌든 합의했던 사항이어서요.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 야당도 합의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는 야당도 이제 반쪽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예산안 처리는 저렇게 늦어지고 국정조사는 저렇게 제대로 가동도 안 되느냐. 둘 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주 계속 좀 봐야 되겠고요. 예산안 처리 상황도 연동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당원 개정안은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죠.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 전당대회 룰을 이제 바꾼다, 어떤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소설 나오다가 월요일 되자마자 정말 이게 정광석화처럼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론의 추이를 좀 본 것 같아요. 네. 이 당원 100% 안 갖고 한 2주 정도 지금 굉장히 여론의 어떤 흐름이 이어졌지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지금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여론조사를 거의 반영 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거의 당원의 이름들만 좀 바꿔서 예를 들어 권리당원 또는 뭐 그 대의원 뭐 이런 뭐 일반 당원 이게 거의 100% 가까이 다 됐고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반영됐다는 게 10%에서 25%까지로 최근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정당은 국민의힘 정당이 부러웠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일반 여론조사를 많이 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꾸로 지금 민주당 옛날에 그 민주당처럼 당원들 100%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논리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나라당 시절에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그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었던 와중에 여론조사를 집어넣자라고 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바뀌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당원들만 했을 때 당원들의 어떤 모집단 그러니까 당원들이 표상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세대 간 지역 간 이 균형을 보면 불균형하다. 네. 주로 영남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세대도 너무 고령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논리로 이제 일반 여론을 많이 이제 점점 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그 100%로 가는 어떤 논리를 세우는 것이 당원들이 지금 100만 시대다. 뭐 78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100만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100만에 가까운 그런 이 당원들이 지금 보면 그 당시 시절 예를 들어 뭐 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이어온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20, 30대와 40대가 들어오고 또 영남권 이외 지역에서의 당원들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일반 여론과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고 또 원래 정당은 당원들의 어떤 그런 이 당원들이 주인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당대표 선거다. 그건 좀 더 다른 어떤 문제이다. 이런 몇 가지 그런 이유로 사실 당원 100%로 회귀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과거에는 좀 더 이제 중도 표를
의식한 어떤 외연 확장 의미에서 이 일반 여론조사도 그 비중 있게 반영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당원의 구성이라든가 이 숫자가 많이 달라졌다. 현 상황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근데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면 일반 여론 투표를 반영하든 만약 그 논리대로라면 뭐 당원 100%로 가던 중도표와 수도권 그리고 MZ세대의 그 민심은 양쪽 다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럼 이 시점에서 왜 룰을 변경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게임의 룰을 게임 직전에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정 경선의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 당 대표를 뽑는 이 게임의 룰을 사실상 뭐 친윤 그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첫 번째로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과거에는 지금 2004년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도입했던 배경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해 가지고 그 후폭풍 때문에 괴멸 직전에 몰리니까 5대 5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뭐 7대 3까지 변화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외연 확장 중도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대의 흐름하고는 또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절차도 굉장히 좀 문제예요. 이런 중요한 게임의 룰을 바꾸려면은 일단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가 지금 결정 내리고 또 상임 정국위 그리고 또 정국위를 최소 기간이 사흘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마치 군사 작전 치르듯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죠. 결국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전장치가 3중 안전장치가 왔어요. 100% 당원 그리고 제로 국민 여론조사 반영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결선투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선투표 제도를 하면은 최소한 2명 중에 1명은 친윤의 후보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도 또 부족하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심어가지고 공정한 행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당에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깊이 고민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 토론에 할애된 시간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못 드려서 그럼 30초씩만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룰을 변경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유승민 전 의원은 되지 않을 것이냐, 이건 뚜껑을 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난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뭐 혼전양상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룰을 변경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유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원들보다는 일반 여론에서 좀 앞선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프레임이 친윤, 반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게 집권 첫 해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이것을 지금 상정해서 마치 친윤과 반윤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건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든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집권 초기에 당의 지지율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 당대표가 될 사람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저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마치 자기가 반윤 대 친윤의 프레임 구도로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해야 될 건 나는 결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책적인 이견을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해서 당을 훨씬 더 그 대통령 지지할 수 있는 지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친윤 반윤 프레임을 구도를 깨면서 당원들은 어느 정도 끌어안을 수 있는데 지금의 반윤 구도에 편승을 해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첫 번째 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반영 구도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포션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뭐 당의 어떤 그런 그 의도, 그러니까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다른 어떤 상황이므로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어찌됐든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물론 이제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뭐 단연 1등으로 지금 나옵니다만 차기 당권 주장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변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게 친윤 주자끼리의 어떤 단일화 여부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결성 투표자 이런 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윤심이 결정하는 대로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뭐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은 당원들이 80만 명 정도까지 되면은 윤심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래도 윤심이 마음 먹으면은 친윤 중심으로 해서 교통 정리, 공천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윤심이 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100% 당원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순위가 뭐 안철수, 나경원 이 두 사람이 1, 2위를 서로 뭐 다투는 그런 상황. 여기에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가 뭐 한 7% 포인트로 상대 후보들에서 6 내지 뭐 7% 포인트 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김기현 당권 주자로 모든 친윤 그룹이 단일화 됐을 때는 김기현 당권 주자가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두 사람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단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근 시사평론가,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은 어제 정찰위성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당초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은 정찰 위성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기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운반체에 탑재한 위성 시험품에서 촬영했다는 서울과 인천항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또 위성 촬영 등 평가의 기본 목적을 뒀다면서 500km까지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곳에서는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지난 15일엔 신형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보이는 고체 연료 기반의 대출력 엔진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북한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측면과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계속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은 물론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군사정찰 위성도 완료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전략 무기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소위 이제 그 전략 무기 과제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군 당국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위성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북한은 정찰 위성을 강조하며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 시험에 90년대 배치된 구형 노동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정찰위성용이라고 하기엔 조악한 사진까지 함께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요. 이 의도가 뭔지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월과 3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해놓고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찰위성이라고 거짓 발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여가 지난 지금 북한은 실제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발사체는 주황색 화염이 직선으로 분사되는 액체 연료 형태로 날개와 노즐 부분까지 따져보면 90년대 전력화된 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로 보입니다. 폐기를 앞둔 구형 노동미사일을 재활용해 실제 정찰위성을 띄우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 겁니다. 다만 북한이 함께 공개한 서울과 인천 상공 사진을 보면 상업용 관측 위성이라고 하기에도 조악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고도를 500km로 맞춰 쏘아올린 뒤 이를 공개한 건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또 다른 5대 국방과업 가운데 하나인 정찰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료 송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쫙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수신해가지고 처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정찰위성은 무인 정찰기 등 다른 감시수단과 달리 넓은 구역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체계 완성을 위해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군사용 정찰위성 5기를 국내 개발하고 오는 2024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이고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전반전은 아르헨티나의 동무대였습니다. 메시는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36분 빠른 역습 기회에서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프랑스는 후반전에 반격합니다. 후반 35분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고 2분 뒤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메시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끝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는 잔인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프랑스는 2명의 키커가 실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모든 키커가 성공시키며 4대2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36년 만에 거둔 월드컵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iempre, lo demostró siempre. Solo le faltaba esto y también lo logró porque es el mejor. It's a party. It's a party. We have football in our bloo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essi has the cup and he will bring it to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남미팀이 거둔 20년 만의 우승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에 이어 대회 첫 경기에서 패한 뒤 정상에 오른 역대 2번째 팀이 됐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축구 전설이 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극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이번 카타르 월드컵. 그 중심엔 축구의 신 메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던 그의 인생 여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메시는 10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 장애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죠.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 어쩌면 축구 선수로서 치명적인 병인데요. 더 큰 문제는 매달 $100 이상인 막대한 치료비였습니다. 철강 노동자인 아버지와 가정부였던 어머니가 감당하기엔 벅찬 금액이었죠. 이때 메시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은 건 바로 스페인의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입니다. 메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식당에서 치료비 지원까지 약속한 화제의 계약서, 바로 냅킨에 쓴 계약서인데요.
11살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구단의 믿음에 메시는 성인이 되기 전 이미 월드 클래스 기량을 갖추고 축구 선수로서 승승장구합니다.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7회 수상에 라리가 득점왕 8회, 유럽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6차례 등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내려갔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것, 바로 국가대표 성적이었는데요. 앞선 4번의 월드컵과 남미 최대 축구 대전인 코파 아메리컵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지난 2016년 코파 아메리카컵 결승에서 승부차기 실축으로 칠레에 패한 뒤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16강에서 탈락했던 메시. 하지만 지난해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메시가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며 득점 왕과 도움 왕, MVP를 휩쓸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월드컵 우승으로 축구의 신 경력에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 부진할 때마다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아르헨티나 축구 팬들과 현지 언론도 이번 우승을 메시의 우승이라며 한 목소리로 메시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메시도 우승 뒤에 얼마나 미친 반응이 나올지 알기에 어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그리고 겨울에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변이 계속 속출하면서 보는 재미를 더했던 이번 월드컵은 사실 개최지 선정 단계부터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죠.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화려한 월드컵 뒤에 숨은 그림자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그 월드컵 결승전 정말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였죠. 그렇습니다. 임 소장님도 경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완전히 빠져들어갔는데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와야 된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2번 우승했는데 2번 우승할 때마다 98년, 2018년 제가 다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안 오면 안 된다. 안 갔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지인들이.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 결승전 시작하기 직전에 좀 영상을 틀어달라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FIFA 측에 이제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네. 근데 FIFA는 이제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FIFA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그런 목소리였겠지만, FIFA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축구에만 집중하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배제하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를 물론 비록 평화를 어떤 추구하는 그런 평화의 챔피언이 돼달라 이런 메시지였지만 그래도 피파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제 관심 속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빛과 그림자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선정 단계부터 개최지 선정 단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 단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이야기죠. 그때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되던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선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인권 문제니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기울어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카타르의 어떤 대응 정책적인 어떤 그런 판단들, 여기서 또 어떤 비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개최 선정지 를 정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상당한 카타르 중동의 오일 머니가 피파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로비 의혹이군요. 로비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법적인 로비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불법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피파와 관련되는 당시의 피파 회장의 측근들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어떤 사법 처리가 됐었죠. 그런 그 잡음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이게 카타르 월드컵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 회의를 피파 내부에서도 했었죠. 결국은 끝까지 이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선정 과정에서 이미 그런 잡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정된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외국 사실 카타르라는 나라는 국민 수가 인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막노동 같은 공사들을 외국인에서 불러오는 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는데 네. 과연 이들에 대해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인권 상황이 좋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주 노동자 문제,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축구 인프라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을 것이다. 네. 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추정인데요. 특히 국제 앰네스티가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표한 곳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적게는 4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6,500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다. 네. 많게는 1만 명 이상, 1만 5천 명까지도 추정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물론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이에 노동자들이 사망한 일이 당연히 자연사도 있고 그 이외에 이번 그 공사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데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다 합친 숫자가 그것이다라는 주장을 카타르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그러면 이 카타르 월드컵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권 침해의 어떤 사실들이 없었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유난히 더 많은 어떤 인권 침해 사망자가 있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열악한 인권 문제들이 오히려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물론 공사장에서 죽은 사람들만 그 셈에 넣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그 사이에 사망한 모든 노동자들의 사망수를 다 합친 거지만은 10년 사이에 적게는 4천 명, 많게는 15,000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망을 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자연사로 설명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카타르 정부는 이미 경기장 공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아니더라고 이제 부정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이주 노동자의 이 노동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그런 삶의 조건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조명해보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역설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이번에 참 잘 열렸다. 이거 예. 보이콧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잘 열렸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열악한 그 처우를 받고 있는지가 오히려 부각이 된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월드컵이 잘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소수자 인권 탄압 문제도 계속 좀 문제가 됐습니다. 카타르 그렇죠. 월드컵 내내. 네. 이 성소수자 지지하기 위한 옷을 입은 관중들이 구금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입장 거부가 되거나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 이 선수들이 이제 무지개 완장인가요? 무지개 네. 완장을 차려고 했는데 못 차게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피파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다라고 이제 모든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파는 축구에만 집중하자라는 말로, 근데 스포츠의 출발도 그랬고 원래 스포츠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냥 운동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자는 게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그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유럽의 각국 대표 선수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대표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본선에 오르건 못 오르건 간에 그들은 본선에 그러니까 예선전은 치르죠. 그렇지만 본선에 올라가도 우리는 보이콧할 것이다, 이런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럴 정도로 유럽에서 굉장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인권 침해, 아까는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이 이제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핍박. 그러니까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뭐 이해한다. 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무슨 이렇게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한다든가 그거는 불법적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카타르 측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왜냐하면 축구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가 사실 뭐 유럽 아니겠습니까? 강국들이 다 거기 있고. 근데 유럽에서 너무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럽을 상대로 해서 커다란 어떤 로비를 어떤 벌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의혹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월드컵과 관련이 있는 카타르라는 나라와 이제 관련이 있는 이른바 이제 로비 의혹이죠. 네. 이 사건으로 이제 이 유럽 의회가 지난주부터 이제 발칵 뒤집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이 끝이 났지만 예. 문이 닫혔지만 문이 닫힌 게 아니다. 네. 카타르 게이트가 또 있다. 그 문이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 현지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유럽 연합이 27개 국가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유럽 연합에는 그 회원국들의 어떤 그 국가 정상들이 그 모든 모임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그 상임위원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상대적으로 로비를 하기에는 행정부 쪽보다는 의회 쪽으로 접근하기가 쉬웠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유럽 의회의 경우 로비 당연히 이제 로비를 어떤 그 합법적인 로비 말고 불법적인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로비 차원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빈틈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카타르는 그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카타르 정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제 조사의 시작인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유럽 연합의 의회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에바 카일리 부의장이에요. 심지어 네. 유럽 의회 부의장이 어마어마한 그 뇌물 수수했다는 그런 의혹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벨기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이제 저런 현금 다발이 남았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현금 다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거물이 나왔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는 그 카타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유럽 의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부의장 자격으로 연설을 하는데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의 리더격인 나라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래서라는 어떤 이게 뭔가 좀 이제 뭐가 맞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벨기에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저런 그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은 네. 반대급부로 어떤 그 행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이제 이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어쨌든 카타르의 인권 상황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제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카타르는 이번에 월드컵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월드컵과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돈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스타 베컴이죠. 그 영국의 축구 스타 베컴에게도 어마어마한 정말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홍보대사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홍보대사로 이렇게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비용을 가지고 베컴이 한 것이 고작 이건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번에 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쓰는 어떤 효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경제 효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그러니까 유럽 의회를 향해서도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만회해보자, 뒤집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의 로비 활동이 벌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이 바로 에바 카일리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지금 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벨기에 검찰 유럽 의회가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발칵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 역사상 최고의 뇌물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합법적인 로비와 불법적인 로비의 차이가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그동안 굉장히 허술했던 그런 지점들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카타르의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외국인 그 노동자 실태도 지금까지 묻혀져왔던 것이 드러났고 예. 이번에 유럽 의회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허술한 처해로 남아있던 이런 것이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드러난 그런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카타르 같은 그 유럽 그 이 이외의 어떤 네. 나라에서 가서 이제 로비를 할 경우에는 뭐 정식으로 등록하고 로비스트로 등록할 필요도 없는,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는 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네. 이것이 그러니까 현재는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는 카타르와 관련된 모든 이 유럽 의회 업무는 전부 정지된 상태거든요. 네. 사실은 카타르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비자, 자유비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전부 이렇게 좀 올스톱된 상태고 앞으로는 그 외부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엄격해질 그런 전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사각지대 같은 그렇죠. 부분이 이제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과정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줄줄이 다른 그런 사건들도 좀 더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원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이런 깡통 전세와 세입자 피해 문제, 이제부터 시작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화곡동의 2동짜리 신축 빌라. 재작년 완공돼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을 제외하고 모두 소유주는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김모 씨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00여 채를 산 임대사업자 김 씨는 2달 전 갑자기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압류된 집에 살게 된 이곳 세입자들은 졸지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개인으로 이제 그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김 씨가 숨졌지만 경찰은 사건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대신 배후 세력과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던 피해자 중에서는 그 약간 조금 어눌하게 얘기를 한다 아니면 좀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혼자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공범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현되더라도 먼 미래 일입니다. 정부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합동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해결되는 게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허가도 같이 따라야 되고 은행도 따라야 되는데 따라오는 게 없어요. 체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충분한 자본 없이 투자했다가 집값 하락과 고금리 직격탄을 맞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도 6월부터 이제 하강기가 들어섰잖아요. 빌라도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그랬을 때는 계속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미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달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더해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도 경고등이 켜진 만큼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